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금나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금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진족이 세웠던 국가고요. 요거 이제 보기 전에 그 여진족의 전반적인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금나라 왕의 대표적인 왕들을 좀 보고 진행할게요. 먼저 여진족이라는 민족은 그 중국 애들이 불렸던 명칭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외에도 중국 애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여진족을 이제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숙신이라고 하고 한나라 때는 음노. 그래서 이제 그 음노 그래서 위지 동의전 관련된 음노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 때는 물길, 수당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친숙한 말갈, 송명 때는 여진이라고 이제 불렸던 거죠. 근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청나라 때 이 만주족이라고 불렸어. 근데 이거는 그 중국 애들이 불렸던 게 아니라 청나라 때 그 만주족 스스로 그렇게 불렸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진족들은 그 고구려의 그 구성원이기도 하였고 발해의 또 구성원이기도 하였죠. 자, 이들은 유목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농경이나 수렵 생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가끔씩 책마다 이제 유목이라고 잘못 적혀 있는 그 책이 있는데 유목민족들은 아니에요, 이들은. 그래서 반농경, 반수렵을 했고 특히 이제 수렵을 이제 상당히 중요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렵을 그래서 이제 수렵을 했기 때문에 말을 상당히 잘 다뤄. 그래서 이제 보통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서만 이제 그 말을 잘 다루죠. 근데 얘네들은 산과 계곡을 그래서 이제 사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산과 계곡을 잘 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강력한 그런 기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금나라의 이제 그 주요 왕들의 변천 과정을 좀 볼게요. 여기 태조는 이제 금나라 건국을 했고요. 그다음 태종 같은 경우에는 정강의 변이라고 이제 해서 변을 일으켰죠. 그다음에 시종과 해동왕 같은 경우에는 어, 대표적인 한화주의자야. 중국의 문화를 상당히 동경을 했고 특히 해동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뭐냐면 여기 이쪽의 왕 황제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의 황제까지도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강남을 침공을 하다가 그 후방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 죽고 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했던 왕이 세종이에요, 세종.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었던 시종과 해동과 달리 여진 지상주의자거든요. 여진족들이 상당히 뭐냐면 문화를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예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종은 이제 원나라 때 멸망하죠. 보통 그 묘에 예자가 붙으면 슬픈 예자가 붙으면 끝이 안 좋은 그 황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표적인 왕들을 이제 기획을 해봤고, 자, 동계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앞부분이 있는데, 이 앞부분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개요를 좀 설명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여진족들, 그러니까 수당시대 때는 말갈이라고 불렸던 민족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때 고구려나 고구려 복속돼 있고, 그 다음에 발해가, 이게 이제 또 얘네들 또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갈족들이 그 당시에 이제 크게 뭐 여러 분류가 있어요. 이건 중국이 이제 나눴던 분류예요. 중국 애들이 그렇게 이제 분류했던 건데, 이게 흑수말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말말갈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흑수말갈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좀 익숙해질 텐데, 흑수군은 이제 흑수나 흑룡강이죠. 흑룡강 주변에 살았던 말갈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속말말갈이라는 것은 송화강 유역에 그 살았던 말갈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흑수말갈 같은 경우에는 바다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든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바다를 헛공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바다가 흑수말갈 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흑수말갈 자기 영역을 이제 포함을 시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분류는 뭐냐면 숙여진하고 그 다음에 생여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볼 수 있어. 숙여진은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농경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민족들이고요. 생여진은 얘들은 이제 주로 이제 수렵을 했던 민족들인데 농경 문화나 뭐 한족 문화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숙여지는 이제 뭐냐면 꼭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요 속말발갈과 연결돼 있고요. 생여지는 이쪽 흑소물갈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와연부
여기가 금나라를 이제 세웠던 그 와연부는 그 여기 생여진에 속하는 부족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읽다가 그 앞부분이 좀 동기에 좀 잘못된 내용이 있어갖고 요걸 좀 수정하면서 읽을게요. 자, 보면 여진족의 본명은 흑수말간이다. 자, 여기 이제 당나라 때 명칭인데 주의할 것은 이 흑수말간이 모든 말갈족의 그 말간은 아니에요. 말갈 여러 부족 중에 흑령궁에 살고 있는 말갈이 흑수말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들은 5세기 이후부터 만주 동부 지역의 송화강 유역에서 유목생활을 했던 퉁구스 계통의 민족이다. 이것도 문장이 틀렸죠. 송화강 유역에 있었던 민족은 송말말갈이야. 송말말갈. 그리고 이들은 유목을 했던 게 아니라 수렵을 했던 민족이야. 이거 잘못 적어놓은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여진족은 일찍이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을 지배하여 바다를 세우자 그 지배를 받고 있다가 다시 바다가 요에서 몇 개 망하자 다시 요의 지배를 받았다. 자, 요는 바다를 멸하고 그곳에 그들의 계대 정부인 동당국을 세웠다. 동당국이라는 건 동쪽의 거란국이라고 해서 거란화시키려고 이제 했던 건데 태조 사망 이후에 요양으로 옮기면서 이 동당국의 위치가 요양으로 옮기면서라는 거예요. 만주의 직접 지배는 사실상 포기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주의 지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배를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간접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접 통치를.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은 크게 또 수겨진과 세겨진으로 나누는데 수겨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냐면 하나된 민족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생여진은 이제 하나가 안 된 그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송화강을 경계로 그 서남 쪽에 살고 있는 비교적 하나된 그러니까 송말말가지죠. 수역과 농사를 지을 줄 아는 부족을 수겨진이라고 하고 생여진은 송화강 동부 쪽 지금 흑룡강 쪽에 있는 그 생여진 이제 흑수말가를 얘기하죠.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지방의 철혈이라 되며 호구도 10여 명이라고 된 사실을 보아 그 세력이 강대했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들은 강변의 상중에 수렵 생활하고 들에 나가 농사를 짓는 반농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수렵을 하고 또 반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와이엔부의 성장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와이엔부는 여러 번 알다시피 이제 그 금나라를 세웠던 부족이죠. 이제 그들은 이제 보면 경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배와 수레를 만들고 석탄을 채취함으로써 천을 재련하여 자,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송나라가 그 당시 석탄을 코코스화 시켜갖고 천을 재련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기술이 그 당시 이제 여기 금나라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 그 와이엔부에도. 그래서 재련해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이 발달했고 군사적 또한 신장되었다. 그러니까 11세기 중엽에 와이엔부의 주장 성과 그 아들 오화속 시대에 불황민들의 법규와 교육을 가르쳐 원시적인 시족사회에서 탈피해서 부족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자, 그래서 이들하여 이제 주변 여러 그 부족을 이제 복속시키고 그들로부터 그 재물과 인마를 약탈하여서 경제를 키워나갔다는 거죠. 자, 요 시기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이 세력들 그러니까 와이엔부가 세력이 커지면서 오화속 시대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항영도 지역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 여진족들을 이제 복속시켜 나가죠. 그 과정에서 고조하고 이제 충돌이 되고 그리고 윤관이 이제 그 동북 구성을 설치하는 또 계기가 되고 그 시대예요. 예. 자, 그다음에 요의 지배층은 동북 해군의 오국부에서 북주와 매를 착취하니 오국부가 요에 대응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면 그 요나라 지배층들이 사냥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원했던 게 뭐냐면 그 여기 북주라는 것은 진주를 얘기하고요. 여기 진주할 때 진짜야. 여기 주자할 때 진주 주자인데 보통 이제 그 여진족들은 진주를 이제 그 당시 양식 재배를 해갖고 이제 그 갖다 팔았거든요. 그걸 이제 착취를 했던 거고 매라는 것은 해동청을 얘기하죠. 그 매 중에 해동청이 상당히 사냥용 매예요. 그래서 그걸 상당히 커터를 정해놓고 이제 욕을 했고 안 들으면 뭐냐면 그 지역에 이제 뭐
다른 물자를 빼간다든지 약탈한다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제 그 당시 그 여진족들이 뭐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이제 오화석은 요의 힘을 빌려서 오국부를 공격해서 이를 계기로 와인부는 밖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나라의 반발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반란이 나니까 이걸 진압해서 결국에는 그쪽 지역까지 뭐냐 자기 세력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볼게요. 11세기 말에 하얼비 부근의 와인부는 그 세력을 더욱 신정했다. 자, 이때 이제 추제된 아골타. 아골타는 이제 금나라를 세웠던 금태조죠. 그래서 생여진 절도사의 지위에 올라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영강주에서 요와 싸워서 대승을 거뒀으며 이듬해 금을 건국하니 이가 금의 태조다. 그는 황제를 칭하고 수국이라고 이제 건언했다. 자, 금은 중국의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했으나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유명한 해상의 동맹이 일어나요. 해상의 맹.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설명했죠. 동맹국인 송해, 문약과 기강함을 물량을 알고 군사를 나무 돌려 송해에 수도했던 병경을 함락하고 시종과 흠종을 비롯해서 종실과 관료들 만주로 잡아왔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강의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송나라에 관련된 역사 있잖아요. 그 송나라 관련된 역사하고 또 많이 겹쳐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금의 시각에서 이제 보는 역사예요. 자, 송은 해수 이북 땅을 이제 금에게 이제 내어주어 뭐 할 수 없이 강남을 달아나 이만을 도읍투하여 남송을 열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송으로 쳐들어갈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요와 싸울 당시 금의 장수들이 송의 군사적으로 약한 걸 보고 송을 칠 것을 주장했으나 태조 때까지는 그래도 의지가 있어가지고 송과 동맹을 고려해갖고 이 주장을 물리쳤는데 태종이 죽고 나서 그 동생이었던 태종은 좀 생각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종이 요를 면하고 나서 곧바로 송을 쳤죠. 물론 송도 외교적인 실수가 있었어. 왜냐면 이제 송나라는 그 당시 이제 금나라가 이제 자기를 위협하니까 그 당시 이제 요의 자녀 세력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그 뭐냐면 같이 손을 맺고 그 치자. 근데 이게 이제 사신이 요 그 자녀 세력들 보낸 사신이 도중에 금한테 잡힌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안 금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송을 공격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송나라가 좀 외교적인 어떤 그 정책을 제일 못했던 것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하여튼 금은 이제 건국한 지 불과 10년 만에 요를 멸하고 중국 역대 거의 반을 차지하는 대국을 발전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역사상 그 예가 없었던 급속한 발전이었다. 금은 이와 같이 발전은 요의 오랜 지배 아래 요에 대한 적개심이 오히려 여진족의 민족적 단계를 공고히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처럼 이제 그 요나라가 그 여진족들에게 뭐 진주도 갖다 바쳐라. 그다음에 해동청도 갖다 바쳐라. 그러면서 막 약탈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산됐던 그 여진족들이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었던 하여튼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를 멸망 후에 다시 한족에 대한 북방민족의 강한 대립의식이 요를 대신해서 중국 정복을 나가게 만들었다. 자, 그 위에 또 문치주의를 채택한 송주의 군사를 약하는 금은왕은 단기간에 대학진을 가능케 했다. 그러면 영토 확대와 더불어 여진의 부족 국가에서 중국적인 중앙집권체제의 통치체를 만들어가고 했다. 또한 정복지에 발해와 유의 통치 방식을 본받아 오경을 설치하고 수도를 그 상경, 해동청을 두고요. 그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상경을 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경을 뒀다는 거죠. 오경. 이거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발해나 이런 데 오경을 뒀잖아요. 한번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여진족들이 오랫동안 이제 또 발해 통치 아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한 것 같은데, 물론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수도를 상경 해동 쪽에 뒀는데 4대 해동왕 때 영경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 영경에 이제 수도를 옮기고 나서 그 후에 그다음에 원, 영, 청, 이 역대 왕조의 수도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중국식 전제 국가를 수립했다. 그러나 이제 금의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은 금 제국 자체의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을 가져오게 됐다. 그 중에 제일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하나 정책이죠. 예.
그래서 금나라에서 살았던 여진족 자체가 뭐냐면 상당히 문화적 수준이 떨어졌던 민족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인제 발달된 금나라 그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가 상당히 돼. 물론 그 과정에서 인제 여진족 사이의 어떤 정통 문화를 지키지 않는 흐름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그 하나된 모습들이 더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동화가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군사의 약화를 불러일으켜 갖고 그 금을 멸망시킨 또 배경이 되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금은 하북 지방 진출로 서두른 나머지 만주와 몽골 지방에 대한 충분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고 특히 몽골 지방에 대한 그 허술한 경비로 몽골 부족들이 이제 뭐냐면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는 거. 자, 그다음 금은 정복 왕조로서 처음으로 중국의 본토 깊숙이 내려가서 정복하였으나 한족을 통치하는 데 여러 가지 미숙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즉, 금의 제국 통치의 기본은 금의 독자적인 부족 체제와 중국의 간제를 채용했으나 중국의 본고지를 정복하면서 여진 고유의 문화를 잃게 되었다. 그이에 한인을 비롯해 거란인 바레인을 지배했으나 그들의 정치는 필연적으로 정복자이면서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치가 운영됐고 이에 따라 중국 문화를 동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중국화된 어떤 흐름 속에 나름대로 또 여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보통 여진주의를 이제 추구했던 사람은 세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주의를 이제 추구했던 황제는 시종하고 해로왕이야. 예, 시종과 해로왕. 그래서 이 시종과 해로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이 하나주의 추구하면서 중국식 제도를 많이 뭐냐면 포용하죠. 예, 포용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중국적인 어떤 전제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 금태조 제8년간 가는 금제국의 내부 단결과 대외 발전에 기초한 을 마련한 시기다. 그러나 여진 부족사에 대해 부족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태종의 동생 오골매가 즉위하면서 태종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태종 시대는 여전히 이제 여진사의 부족 세력들이 강하고 태종 또한 이들의 눈치를 살펴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발글려 제도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따라서 부족 연합적인 그 정부 체제는 군신의 합의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태종도 태조와 같이 여진족의 부족적 지배 체제를 국가 통치에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적 한계 지배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이중적인 통치 체제를 가지고 국가를 지배해 나갔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이제 태종 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하북 지역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를 통치할 역량이 없다 보니까 직접 지배보다는 그 앞에서 언급했던 초나라나 제나와 같은 이런 이제 뭐냐면 그 계례왕국을 세워갖고 간접 통치를 했죠. 물론 이제 시종 때도 와서 집중 통치로 전환이 됐고요. 예. 그러나 이제 북송을 멸망 후 금의 정복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본토가 정복지가 확대되어 한인 사회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서 중국식 어떤 전제군주 체제를 서서히 전환됐다. 태종 때 그 여진 사회의 발굴료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 발굴료 제도라는 것은 이제 여러 그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하는 그 체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태종도 안반 발굴료로서 발굴료 한 명으로서 이제 뭐냐면 정책에 또 참여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황제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시기죠. 근데 이제 태종 때 그 종전의 부족적인 어떤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적 황제 지배체를 뭐냐면 또 구축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금에 기순한 한인 관료세를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용해갖고 중국 제도를 도입을 했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는 그 종전의 여진족 체제에서 그 다음에 한족 체제에 넘어가는 중국 체제에 넘어가는 뭐 가독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국식 제도를 도입해서 정복한 중국 본토에 중국식 삼성 제도를 채용했다. 자, 이와 함께 한인이 한인을 통치하는 주연 제도를 채택했고 한인 관료의 선발을 위해서 과거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태종은 이와 같은 중국식 통치 방법은 조난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여진주의자의 반대에 부닥쳐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 넘어가면 잠깐만요. 자, 종황은 북송을 멸하고 세운 계대정 제국에서 중국 북송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진족의 병발을 한인들에 강요했고 정복지를 통치하면서 한인 출신 관료들을 제거하게 됐다. 자, 여기 변발인데 변발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 머리를 밀어가지고 이제 돼지 머리처럼 이렇게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따는 것을 변발이라는데 이게 말 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복식 스타일이야. 한족 같은 경우에는 장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강요했어. 이걸 강요한 건 뭐냐면 복속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제 강요한 거죠. 이건 뒤에 이제 청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변발을 이제 한인들이 강요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태종 시대 초기에는 태종을 비롯한 진보적 하나주의자와 종안을 중심으로 한 어떤 보수적 여진주의자 두 파가 대립된 형세가 있었고 북송 멸망 당시 정광의 변을 주도했던 세력이 조난을 비롯해서 이제 여진 국수주의자에 두고 그들이 취한 강경한 반환적인 자세가 북송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자, 그리고 또 북송을 멸한 후에 하북 지방에 수입된 유해의 제도 종안이 한인을 내세워 그 건설 계대 정권이라는 점에서 제나라가 계대 정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나 이제 태종 시대 때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차로 여진 국수주의 경향은 수그러들면서 황제권이 강화된 방향으로 나갔다. 그것은 금의 정복지가 확대되고 제국의 지배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여진족의 부족적인 통치 구조로서는 그 금제국의 통치가 어렵게 되어 중앙집권자 전제군 주제가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태종 시대 후반 때 그리고 시종 때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한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화 정책이라는 건 단순히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전제적인 군주제 체제를 확립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부족제적인 어떤 성격을 청산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디하여 여진 부족의 유력한 귀족이 장악하고 있던 정복진의 원수분의 관료 임명권을 중앙으로 해소했고요. 이와 함께 하나주의자 또 유명한 시종이 태종을 이어 즉위하면서 여진 부족주의의 자체를 감추고 중앙집권적 하나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시종과 그 다음에 해동왕 때는 하나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대 시종 때와 4대 해동왕 시대의 26년간을 거쳐서 통치 조직을 철저하게 중국식으로 전환하는 하나주의를 취하고 이 과정에서 여진 보수주의의 반발로 해동왕이 살해되는 정변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뒤에 얘기했지만 해동왕이 이제 그 강남을 치다가 그 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게 되죠. 자, 먼저 이 시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시종의 하나 정책을 보면요. 경의와 사부 양가를 설치하여 그러니까 경의와 사부라는 것은 과거제도의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경원제 아마 여기는 예전에 명경가 이런 거고 요거 뭐 진사가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설치해서 한인 관료들 선발하는 과거제도 실시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앞에서 그 태종 때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이제 보면 그 한인 관료들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도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또 이제 뭐냐면 그 한인 관료 선발은 과거제도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경계를 읽다 보면 앞뒤로 이게 좀 다른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뭐냐면 요때 실시한 게 아니라 태종 때 실시한 게 아니라 이때 나중에 이 내용까지는 이제 뭐냐면 여기 내용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뒤에 시종 때에 있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 이런 관료들을 이제 뭐냐면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과거제도를 실시했는데 이 과거제도 실시가 요때 실시한 게 아니라 요 시종 때를 얘기를 앞에 있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아. 앞에. 예. 그래야지 이게 앞뒤로 말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시종 때 과거제도가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더 내용이 더 구체적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국식 신간제가 반포되고 여진 문자가 만들어졌으며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여진 문자인데 여진 문자는 이제 여기 만든 여진 문자는 뒤에도 다시 나오겠죠. 여진 소자예요.
여진 그 문자가 대자와 소자가 있거든요. 대자는 이 태종 때 이제 만들어졌고 소자는 이제 시종 때 만들어졌어. 네. 어떤 분은 그 여진 그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건 여진족의 문화를 보호하는 건데 시종 때 하나주의와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주의라는 건 방향일 뿐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는 꼭 하나주의만 하는 건 아니겠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고 가끔씩 이제 여진족의 문화를 보호하는 조치도 가끔씩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진 문자였다. 그렇지만 대세는 이 당시 하나주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역사를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해갖고 이제 접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역사는 수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딱딱 이게 방향성이지 아날로그지 디지털로 딱딱 끊어지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범죄에 있다고 해서 다른 게 좀 범죄의 마음에 안 그 벗어났다고 해서 그 역사 팩트가 틀린 게 아니라 그 범주는 이제 큰 방향성이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를 고려했고 이런 방향성과 좀 다른 어떤 정책을 일부 실시할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듬해 중국식 백간의 의제와 조국을 채택했다. 자, 이와 같이 신간제 추진세력 등 앞에서 언급했던 그 뭐냐면 그러니까 그 추진세력들은 종간 시야 같은 항족들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한인 관료들이 거기에 뒷받침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부분은 한인 관료들의 역할, 영향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실시한 게 아니라 여기에 실시한 걸 앞에 있는 부분을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했던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주목된 것은 중국식 신간제가 중국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진사의 정통적인 유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그는 중국의 삼성 문화제도를 받아 택하면서 중국의 삼성과 다른 삼성의 상층 기구인 영삼성사를 뒀어요. 예. 그래서 영삼성사를 두었고 삼성을 통제를 했던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식 간제는 아니죠. 영삼성사. 그래서 중국식 요소 외에도 어떤 그런 여진족 요소를 좀 개입을 해갖고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삼성 가운데 상서성의 권한이 컸는데 영성상성의 권한이 강화되고 황제권을 제한하는 문화성의 상서성의 권한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문화성하고 상서성, 그 문화성과 중서성이 정책을 위반하고 이제 뭐냐면 정책을 심화하는 기관이잖아요. 원래는요. 근데 그 기구가 황제권을 견제하는 좀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그게 이제 요 내용이 요쪽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에서는 요거는 좀 무의미해져. 왜냐면 이게 영상성사에서 대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상서성이 그 상서성의 삼성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권한은 요쪽으로 이관되면서 실제 권한은 이제 삼성에서 실제 권한은 여기였다. 상서성이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영삼사상 금의 독자적인 간직으로 여진 귀족을 간제상 예우하면서 삼성을 통제하기 위한 최고의 정책 결정 기관이었다. 자, 이하 시종시대 때 하나주의 정책도 보수적인 여진 정책을 의식하여 추진되었고 금 왕조도 전체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가도기적 성격이 간제상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것도 이제 여기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해로왕을 보죠. 해로왕은 시종의 정책을 더 강하게 하나주의 정책을 더 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종은 말년에 정신 이상을 일으켜 축구를 함부로 죽이는 등 강곡한 행동을 하여 민심을 잃었고 이 틈을 이용해서 해로왕은 종실과 공모하여 시종을 죽이고 제의에 올렸다. 그 해동왕은 황제에 오른 직후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황족을 비롯해 수많은 종친과 고관을 살해하니 금초일에 수많은 공신과 종친 세력이 무참히 제거되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황제 독재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부의 통치 기관이었던 행대 상서성을 폐지하고 도원수부를 충의론이라고 근쳤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뭐 성나라 간제를 좀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냥 삼성 가운데 중서문화성을 폐지하고 상서성만은 이제 중앙정책기구로서 일어나면서 황제 종속기구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 가운데 상서성만 남기고 나머지 폐지시켰다. 그리고 이제 여진 귀족들 권위를 철저히 완수하기 위해서 조상의 분모를 파괴했다. 요거는 약간 좀 선 넘는 행위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나중에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게 더 추가하자면 그 앞에 이제 부족 연합적인 어떤 그 해이체인 발근료 제도가 있었죠. 예. 요 발근료 제도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이제 중앙 집권적 전제군주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해동왕이나 시종의 하나 정책은 단순히 하나 정책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중국적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어떤 그 항제권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이제 지방행정기구도 이제 개편됐는데요. 지방노예 장관이 세습 만호를 폐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노라는 것은 이제 그 최고 행정기구죠. 중앙행정기구, 아니 지방행정기구인데, 아마 이것도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노예는 장관은 중앙에서 임명한 장관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이제 세습 귀족들, 세습 만호들을 그 임명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만호 집안에서 계속 그 노예 장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볼 때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노예 장관 중에 이제 세습 만호에 임명한 그 노예 장관 폐지하고 중앙에서 절도사를 파견해 가지고 노예 장관 임명했다. 그래서 지방의 행정기구인 노예 장관을 다 중앙을 파견돼 임명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수도를 상경에서 영경으로 옮기고 이곳을 중도하고 기칭하면서 중국적 전제군주제를 폐지했다. 탈바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북의 이제 영경천도는 정복국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후에 이제 원, 천, 영도 다 여기에서 이제 영경에 수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요충지야. 예, 예전에 뭐 기초에 나왔던 거고, 북경과 관련돼서. 해동왕은 천도와 함께 강남에 있는 남송을 완전히 정복하여 명실상부한 중국적인 전제 국가의 완성을 이루려고 했다. 자, 이래서 이제 전국적 강제 징집으로 남송 정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실패했죠. 이 남송 정부는. 남송 정부 중에 나중에 이제 반란이 나서 부하에게 살해당해요. 보면 그 해동왕의 종친 사례와 지나친 하나 정책은 여진 귀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종부의 아들이었던 종로, 나중에 세종이죠. 세종이 해동왕의 이제 남송 정부를 틈타서 황제에 올랐고, 중국에 머물고 있던 해동왕은 급히 이제 남송과 합친하여 군사를 올려서 본국을 되돌아갔으나 부하에게 살해당했다는 거죠. 해동왕이 궁극의 종실 처형과 자신의 비극적인 종말은 금제국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여진 부족의 하나주의 정책을 비롯해 갈등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제 금제국의 급격한 발전은 초기에 여진 부족 전체의 협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영경천도와 하북지방의 정복으로 금제국 내에서 한인 관료가 진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수파 여진족 귀족들이 해동왕의 하나 정책에 불만을 느끼면서 반발하게 된 것은 당연히 어쩌면 당연한 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종의 등극은 만주지방의 여진 귀족과 요양지방에 있는 종친 세력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성공한 것이다. 그 종래 통치의 중심을 이루었던 하나주의 정책은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이제 즉위할 때 앞에서 이제 그 해왕의 어떤 급격한 하나 정책에 대한 반발 때문에 즉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하나 정책을 수정해서 어떤 이제 여진주의를 장려하게 되죠. 여진주의를. 자, 그러면 내용을 보죠. 우선 상경을 수도 다시 옮기자는 논의가 강하게 대두했으나 세종은 남송과의 교섭과 제국 통치를 위해서 영경이 편리함을 인식하고 재천도는 하지 않았다. 또 지금까지 미해결로 내려왔던 남송과의 하의를 성립시켜. 왜냐하면 남송하고 한번 또 전쟁을 했잖아. 해동왕 때. 그리고 해동왕 때 잠시 이제 뭐냐면 그 하의한 거는 이제 임시적인 경우고 그 전쟁이 계속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원래는 송하이 때 이 송하이 때는 분신 관계였죠. 근데 이제 이걸 숙질 관계로 바뀌어. 숙질 관계.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작은 아버지하고 이제 조카 간에, 물론 이제 뒤에 또 백질 관계도 바뀌어서 큰 아버지도 이제 관계가 바뀌지만, 자, 하여튼 은견 20만 패의 양필의 이제 세패를 송으로부터 이제 받기로 했다. 자, 이래야 이제 세종시대 때는 남송과의 평화가 유지되면서 안정기를 맞이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세종의 여진주의 정책을 좀 볼게요. 자, 세종은 여진주의를 장려하기 위해서 학자를 동원해서 여진 문자로 항적을 번역시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역대 이제 문헌들을 여진 문자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진 과거제도에서도 이제 여진이란 진사과를 설치하여 여진으로 시험을 치르고 이들을 등용했다. 그래서 수도에 여진 국자 또는 제도에 제도라는 것은 각 지역에 그 당시 이제 뭐예요? 로가 지방의 행정기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 로에 여진 부학을 설치해서 여진 진사를 교수에 임명하여 여진의 보급과 여진 문화의 보존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송가의 후전과 화평으로 평화가 계속되면서 중국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들어 사치와 퇴폐 풍조가 사회 내부에 침투되었다. 특히 하북지방에 이주한 맹황모국을 비롯해서 여진사의 지배층은 한인들에게 농사를 맡기고 중국 문화를 탐닉하게 되면서 전국민족의 건실한 기풍이 퇴색되어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 맹황모국호가 이제 뭐냐면 그 대거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이거는 뒤에 좀 다시 정리하고요. 자, 세종은 재정난타기를 위해서 물력전 진술을 추진했다. 자, 이는 도리어 한인에 대한 가중주의로 편하여 중국인들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물력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재산세예요. 재산세.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그 여진족 귀족이나 그리고 또 누구야? 맹황모국을 제외한 한인들에게 주로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여진족 귀족이나 노비나 그다음 맹황모국을 제외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그 부과한 그런 그 재산세인데 그때 이제 뭐 토지라든지 가옥이라든지 등등에 부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좀 보면 이 물력전에서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좀 약간 오류인 건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이 물력전은 일종의 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 한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물력전 관련된 내용이 있죠. 물력전은 재산을 소유하고 제역을 담당했던 민호에게 부과했는데 주로 한족들에게 부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여진인들의 중국 이주에 위한 토지의 상실, 여진인들 중국 이주에 의해 토지 상실한 하북지방의 한인과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새로 토지 소유자가 된 여진인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 더 각지의 반란을 빈발했다. 특히 해동왕 때는 거란인들의 반란이 심하여 이를 진압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면서 군사의 악화를 노출시켰다. 세종시대 때는 법통이 동경에서 난을 일으키고요. 기주에서 장하의 반란을 이기면서 모발 사건을 계속 발생했다. 별 중요한 난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다가는 이게 이제 임용이 이제 계속 떠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예.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어떡하냐? 틀리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걸 굳이 번번력도 없는 걸 왜 외우려고 이제 달려들 필요는 없겠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진짜. 자, 하여튼 읽으면서 보기에 딱 중요하지 않는 거는 그냥 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예. 자, 이와 같은 반란은 근대 사회 한인과 거란인들의 반발을 비롯하여 몰락한 맹황모국호 등의 심각한 사회적 모순이 주된 원인이었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금나라가 나중에 이제 송나라 연합한 몽골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금나라 이제 사회 경제 구조를 좀 볼게요. 여기 이제 금대 이제 지배체제 이중성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즉, 금은 건국 초기에는 여진족 고유의 정치 조직을 가지고 통치했다. 그러나 요를 멸망하고 중국을 지배한 후에 거란의 이중체제를 본받아 이중적 지배체제로 전환했다. 즉 여진족에 대해서는 그들 고유한 정치 조직인 발글렬과 맹황모국제도를 통치하고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중국식 주연제도를 채택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항제가 있으면 초기 때요. 여기 보면 발글렬 제도를 실시했죠. 발글렬. 물론 이것도 이제 뭐냐면 시종 때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초창기 때 부족 연합 형태로 발굴료 제도를 이제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를 지방장관 임명했죠. 노인데 이 장관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세습만원을 임명해갖고 이제 노예 장관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그 사람을 노예 장관을 임명했죠. 네,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노 밑에 이제 뭐냐면 그 주연제하고 부족제를 두는데 주연제 하에서는 한인, 발해인, 농경민 이렇게 통치했고 부족제에서는 맹황모국을 통해서
여진인, 거란, 유목민 같은 수렵이나 이제 이런 유목민족들을 통치하는 데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구로서 삼성을 뒀는데 이 삼성 위에다가 영상성사를 뒀죠. 예. 그리고 삼성도 이제 상서성이 상당히 힘이 강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문화 중서성은 이제 힘이 약해졌다 폐지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적인 전제 체제에서 중국 시스템 아래 그 여진족의 어떤 요소를 이제 들어갔다. 맹한 모국제 같이. 그리고 이렇게 분리 통치를 했다. 분리 통치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그처럼 이 동안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기병을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분리 통치를 했던 거다. 물론 그게 잘 안 됐죠.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볼게요. 이 발근료 제도는 1121년에 시종시대 때 폐지할 때까지 금의 중앙행정조직에 중추가 되었다. 발근료에는 항족을 위해서 여진 부족의 부족장을 주로 임명했다. 그러나 중국적 한계 독재 체제가 나가는 데서 상당한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시종의 즉위 후 발근료 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신에 중국의 삼성육부 제도를 통합했다. 그런데 금은 중국의 중앙의 발근료 제도와 함께 지방행정 조직으로서 여진족 그 사회 군사 조직인 맹항모국제를 채택했다. 맹항모국제도는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수렵 조직을 행정 군사 조직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약간 팔기제와 비슷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금은 요를 복수시킨 후 송해 노제를 도입해서 지방의 을 신루로 이제 나누고요. 그 안에 맹항모국을 편입시켰다. 맹항모국제는 본래 여진족의 군사조직이고 맹한이라는 것은 천이라는 뜻이고 모국은 부족장을 의미한다. 자, 여진족의 성년 남자들은 모두 병사가 되는 것을 원칙이었고 맹항모국은 한 부락 혹은 몇 개 부락을 지배한 우두머리였다. 자, 모국은 100호 내지 300호 편성했고 그 우두머리를 백부장을 뒀다. 그리고 10개의 모국을 가지고 맹한을 편성하여 그 우두머리를 천부장을 했다. 자, 맹한과 모국에 소속된 이제 장정들은 평상시에 수렵에 종사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징벌되어 병사로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 태조 2년에 요하의 대전에서 승리한 후 많은 생영인들이 아골타에게 기속됐고 태조는 이들을 맹한 모국으로 재편성하여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영광주, 태주, 항룡부 등의 등지에서 토지와 경호를 급여하여 이주시켰다. 자, 이러한 정책은 신정년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생여진을 집단 이주시킨 것으로 바람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생여진에게 토지를 나누어져 공로에 대한 포상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뭐 다른 곳에 점령지를 해갖고 거기에 이제 여진족들 정착 농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반농적인 어떤 성격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또 토지를 받고 이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23년에 생여진뿐만 아니라 요의 상경도, 중경도의 주민들도 맹항모국에 시켰으며 이때 주민의 우두머리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부민의 수에 따라 맹항모국으로 임명이고 맹항이나 모국을 임명하고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토지는 그들도 소유하게 하여 기득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맹항모국의 산청기관으로 10년을 설치했다. 노예 장관은 도통, 만호라고 하는데 도통이라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거고요. 만호라는 것은 세습만호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이 도통은 황제가 임명하였으나 만호는 여진족 귀족 가운데 세습만호가 나왔다. 그렇지만 이 세습만호로 이제 장관을 임명했던 것도 나중에는 폐지돼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세습만호를 임명하는 로는 항영부로를 비롯해서 호응, 호리개, 뭐 야라 같은 4개의 로였으며 토착호족을 임명하여 로의 통치는 그들이 맡기고 있다. 이처럼 태조는 지방행정에서 세력을 가진 여진 호족을 로의 장관인 만호로 임명하여 기득권을 존중했다. 기타 호족도 그들 가운데 따라 대호족은 도통 또는 군수에 임명하여 로의 군사 민정을 맡겼다. 자, 중소호족은 맹항모국 하여금 도통과 군수를 시야에 시킴으로써 여진주의 정통적인 어떤 부족사회 구조를 국가행정조직 재편성하여 발굴 체제를 정비했다. 자, 한편 이러한 체제는 달리 금은 한인과 발해, 거란인들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의 삼성육부 제도와 주연제를 도입했다. 태종은 금의 영토가 중국의 하북지방에 확대 고정되면서 이들 지역의 정복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진족 고유의 제도보다는 한인의 정통적 제도를 통치하였다. 먼저 가골제도를 실시해서
한인 그 사대부들 그 뭐냐면 임명했고, 간제는 시종 때에 중국의 삼성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태종 때 과거제도가 실시하여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앞뒤로 이게 표현이 다른 게 있어. 예. 여기에서 이제 근대에 보면 이제 시종 때 보면 여기 보면 경위사고 약관을 설치해서 한인 관료에서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있잖아. 이게 시종 때예요, 시종 때. 예. 근데 이걸 태종 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뒤로 이제 맞지가 않아 이게 좀.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있고 이게 틀렸고, 간제도 이제 시종 때에 중국의 삼성 육부제도를 실시했다. 다만 중국의 삼성 위에 영삼성사를 이제 설치했죠. 앞에서 얘기한. 그래서 그 장관은 여진족의 발굴료를 임명하여 그 뭐냐면 그 삼성을 총괄함으로써 중국의 삼성 육부제도를 여진족 고유제는 발굴료 통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삼성 육부제도 내용도 앞부분하고 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예. 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맞냐면 여기 보면 예.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태종이 해놓고는 태종 때 중국식 제도를 도입해서 정복한 영토 중국 본토에 중국 삼성 제도를 취득했다 이렇게 있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어 뒷부분에서는 태종 때 된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시종 때 된 것도 있죠. 시종 때 삼성 육부제를 실시했다. 그 영삼성사를 실시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동양사 개론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나눠서 쓴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안 맞는 문장도 있거든요. 누군가 한 명이 5개념을 가지고 썼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이제 보지도 않고 그냥 정리하지 않고 앞에 있는 내용하고 맞추지 않고 내용을 쓴 것 같아. 그래서 맥락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맥락을 볼 때 지금 태종 때 뭐냐면 태종 때 이제 삼성 육부제도를 실시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인 지식인들 그걸 받아들였고, 이 한인 지식인들은 이제 태종 때 한인 지식인들이 들어왔고 한인 지식인들이 이제 뭐냐면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종 때 실시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굳이 그렇게 해석하자면 앞부분은 그냥 이제 한인들 지식인들의 어떤 의견을 수용했다?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태종 때 수용해갖고 시종 때 가서 이제 뭐냐면 했던 얘기를 앞부분의 내용을 좀 옮겨 적은 것 같아요. 한인 지식인들 그런 수용 내용을 시종 때 실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앞뒤가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앞에서 태종 때 마침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그 과거제 실시라든지 삼성 육부제도 이제 실시 같은 거는 시종 때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 뒤에 내용이 더 구체적이에요. 이 내용이. 예. 그래갖고 이게 앞뒤로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잘 찾아서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이 시종하고 이제 태종 때 내용이 각각 다르죠.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장관은 여진족 발굴료를 임명해 삼성을 총괄했으며 중국의 삼성 육부제도 여진 고유제는 발굴료의 통제에서 운영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진 근간인 이제 맹학 모국의 몰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일단은 이제 그 요인을 보면 여진족 내 양극화가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왜냐하면 여진족 안에서도 그 귀족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래서 얘네들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그만큼의 사치를 부릴 수 있고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누릴 수 있겠죠. 그 문화적인 어떤 영향, 그 한족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본받은 그 나머지 중하류층 여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하긴 하는데 그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따라가 보고 한쪽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치나 이렇게 하다 보고 사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상당한 많은 재정적인 어떤 그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맹왕목의 몰락과 연결됐다. 여진족의 양극화로 인해서 그다음에 중하층 여진족들이 상층의 문화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한족 문화를 탐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낭비해서 몰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 또 매형 모국들에게 이제 토지를 지급했거든요. 앞에 말한 것처럼. 근데 그냥 준 게 아니죠. 그 대가서 뭐냐면 병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역을 짊어져야 돼. 근데 이 병역이나 여러 가지 역들이 상당히 부담이 큰 거야. 그래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토지가 이제 점점 상실되고 없어지고 그 역이 너무 가해지니까 어떻게 이게 이제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져.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이제 뭐냐면 자기 토지를 팔고 소작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 밑에 들어가서. 그래서 병역이나 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급한 토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소작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연인족 양극화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그 연결된 건데, 한문화의 수용을 해요. 상위 여진족들이 이제 이걸 하니까 중하류까지 여진족까지 그걸 이제 또 소비하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재정적 파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력전 지급 관련돼서 이게 있는데, 요건 약간 잘못된 기술 같아요. 이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보시면 돼요. 여진족의 양극화, 토지 지급에 비해서 병역이라든지 역의 수령이 너무 가했다는 거. 그리고 한문화의 수용으로 해서 중하류층의 그 여진족들이 몰락했다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각자 읽어보시고 두 번째부터 볼게요. 자, 하북에 진출한 맹황모국은 평상시에 농사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병사에 활약하도록 하였다. 해동왕은 영경천도 이후에 상경 부근에 맹황모국을 영경 근방에 이주시키고 이곳에 둔전했던 맹황모국을 그 남쪽의 개봉부로 근방에 옮겨 살게 하여 이들 맹황모국이 금의 중국 지배에 의한 중심 세력이 되었다. 그런데 맹황모국은 주연의 성내에 거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각 중간지대에 성책을 쌓고 한인과 섞어서 생활하였고 천부장, 백부장 관청도 이곳에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 이중지배체제의 원칙을 무너뜨린 거죠. 많은 행정조직은 그렇게 해놓고는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산다면 뭐야 이거는 행정조직만 다를 뿐이지 실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의 문화의 영향을. 자, 중국으로 이주한 이들 맹황모국에는 각기 토지가 지급되었다. 맹황모국에 지급된 토지는 4호와 5호가 공동으로 경작하는 걸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이제 맹황모국에 대해서는 토지나 세재산 상당한 우대를 하였다. 그러나 근대 후기에 들어가면서 맹황모국의 이제 빈공이 가속화됐다. 자, 얘네들 빈공이 가속화되면서 군사력의 유지가 힘들게 되죠. 그 과정에서 몽골족이 쳐들어오게 된 거고요. 자, 이에 따라 금의 하북 통치는 어려움을 봉착하면서 여진사회의 급격한 몰락을 가져왔다. 자, 맹황모국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우선 생각한 것은 첫 번째로는 자, 중국으로 이주할 당시에 토지 분배 과정에서 유역자에겐 좋은 땅을, 그렇지 못한 여진들에게 천박한 땅을 지급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처음부터 발생했다. 그래서 여진족 내의 양극화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맹황모국에게도 가세상 특전이 있었으나 가세상 특정도 있고 이제 뭐 토지도 지급받고 했지만 그거의 특전에 비해서 그에 대한 반대국부의 이제 의무가 너무 강했다는 거야. 더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병역 외에도 뭐 항제 행행이나 수협 시의 호위병으로 나가야 했고 행궁의 수호, 양마 그러니까 이제 말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잡다한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지급된 토지는 대부분 한인들에게 소작으로 내줬다. 그러니까 이처럼 문인 집단이 맹황모국의 생산을 떠나 소작로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들의 빈곤이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토지 지급과 특권보다는 역이 더 심했기 때문에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앞에서 양극화하는 가운데에서 한문화가 수용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하층이 그걸 모방하는 과정에서 몰락했다. 그 내용이 그 마지막 있죠. 이들은 중국인들 생활 속에 접어들어 부자는 모두 비단 옷을 입고 술과 오락을 즐겼으며 가난한 자도 이들 본받게 되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져 전투를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상류층은 공덕이 많고 대토지를 소유하여 부유했으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이제 중하류층 맹황모국은 빈곤했으며 심지어 전후도 전락하는 자도 발생했으니 이런 맹황모국의 빈곤화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그들의 몰락을 번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고 이건 좀 지워야 되겠네. 근이 직면한 이제 경제정책 어려움 볼게요. 세종은 맹황모국의 빈곤화의 대책으로 여기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빈곤화 대책 관련된 내용이죠. 1980년 토지조사에 향하여 관세 있는 호족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몰수해서
땅이 없는 여진호에게 재분배했다. 이때 호적이라는 것은 여진 상류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인 토지들을 얘기해.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 자, 이와 함께 이제 맹항모국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치와 음주를 언급하고 스스로 농사를 짓도겠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사에 익숙하지 못한 여진들은 받은 땅을 한인들에게 소작을 주거나 아니면 한인을 강제 동원하여 무상으로 경쟁토로 하였고, 소작을 주는 경우에도 2, 3년의 소작료를 미리 바치기도 했기 때문에 경작을 원하는 한인 등으로 결국 농경지 항폐화와 함께 맹항모국의 빈곤을 더욱 촉진시켰다는 거죠. 한편 여진족의 본고정인 이제 만주와 요의 옛 지역에서 농업 생산은 대부분 피정복민의 노비에 의해서 경영됐다. 자, 이 지역의 조세는 이들의 노비에 다가했다 물력전을 징수했기 때문에 여진 지배층은 물력전 내지 않으면 노비를 판매함으로써 자연히 경작 인구가 감소되면서 여진족 상층부의 빈곤을 촉진하게 되었다 해서 여진족의 몰락 중에 이 물욕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물력전 자체가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상이 뭐냐면 한인들이에요. 한인들의 재산세를 이제 뭐냐면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여기에다 부과한 건데, 그래서 그때 노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진족 그 맹항모국이나 이런 여진족이나 여진 귀족은 부과를 하지 않았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여진 지배층의 물력적인 내지는 노비를 판매하면 이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예. 노비에다가 따서 물력적을 징수한 게 아니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오기 같은데 이 내용이 잘못됐어요. 이거. 예. 그래갖고 제가 이거 몇 번 검색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이게 잘못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물력전 그 검색을 해보시면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종 때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하당으로서 1164년에 이래 실시했는데 맹항모국이란 특수한 지배계급과 노비를 제한 여타 모든 국민들의 토지, 가옥, 수대, 가축, 수목, 헌금에 가세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인을 주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여진 지배층에 몰려가고 연결돼서 설명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예. 이거 뭔가 잘못된 그 근거를 가지고 쓴 것 같거든요. 편집 과정에서 뭔가 자료를 잘못 읽어가지고 아니면 해석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은 것 같은데 틀려요. 그러니까 앞에는 물력전 내용을 이제 제대로 기술했는데 여기에서 물력전 내용이 좀 잘못 기술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것도 금나라에 이제 그 관련된 그 서술 쓸 때 제 생각에는 두세 명이 모여갖고 같이 쓴 것 같아. 근데 이 자료 조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뒤도 안 맞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틀린 얘기가 많고. 그래서 요거는 골라서 읽어야 돼요. 여기는요. 그래서 그 동계 읽다 보면 사실관계나 뭐 이런 것이 틀린 내용이 많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앞뒤도 안 맞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 좀 약간 교차 분석을 하면서 다른 교재와 아니면 그 검색 내용이나 하여튼 책들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거기 보면 요진족이 이제 여진족이 농업 생산을 이제 사용한 노예 가운데 일부분은 본래 요조치하의 이세호였다. 이세호는 건환귀족대에 잡혀온 한인 농민으로 요대에는 사원에 예속된 양민으로서 간부와 사원 두 곳의 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세호라고 했다. 그러니까 약간 뭐하고 비슷하면 요나라의 두아주 같은 건 좀 비슷하겠죠? 이름과. 자, 하여튼 그 금이 요를 정복하자 여진의 지배자는 이세호를 요로부터 뺏어 잠깐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예. 요시아의 이제 그게 이세호고요. 예, 이세호.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금나라로 넘어와서 이제 뺏어왔다는 거죠. 그래갖고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잘못 읽었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진족이 농업 생산에 사용한 노예 가운데 일부는 본래 요지치의 이세호인데 이세호는 이제 간부와 사원을 두 번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세호고요. 요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금나라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이제 뭐냐면 천민을 지배했다. 뭐 그 내용이야. 제가 아까쯤에 잘못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좀 수정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금은 세종 이후에 천민인 이세호를 양민을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한인 농업사회의 강한 영향으로 여진족의 노예 정률 제도가 근대 초기까지 유지될 수 없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쭉 보시면 뒤에 보면 동전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네, 동전하고 교초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보통 교초는 우리가 인제 원나라 때 실시한 걸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제 뭐냐면 아 그 실제로는 금나라 때 실시한 지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원나라 때 이어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인제 화폐는 동전과 교초에 이제 두 종류가 있었다. 동전은 금이 건국한 후 요와 송인 그리고 금의 계례국이었던 제 동전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뭐냐면 어 테도랑 전원 3년 정형 통보를 발행하여 구동전과 함께 통용됐다. 한편 교초는 수도를 영경 옮기고 나서 호부상승 최순영의 건의에 따라서 발행됐다. 그런데 이 동전 주조에는 막대한 동의 소요이기 때문에 동전 공급이 이제 뭐냐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함으로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교초도 인제 장종 태화 때 남발된 화폐로서 신용이 상실됐다. 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동전과 교초를 발행했지만 둘 다 화폐 기능이 제대로 수용되지 어 뭐냐면 수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냐면 유목민족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인제 그 한민족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통화 정책을 통해서 수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근대 이제 여진 문화의 특수성을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50 번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일반적으로 중국 왕조의 중국 문화 수용 자산은 각 왕조에 따라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요는 건한족의 고유한 민족 문화의 보존 위에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국수주의 자세를 취하고 몽골에 의해서 원제국의 경우에는 중국 문화보다는 서양 문화를 중시해서 한 문화를 격화시키고 철저히 민족 차별적 문화 정책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건한족의 요 왕조는 중국 본토에 진출을 하지 않았고 그들도 수도인 건한족 본거지에 놓아둔 채 거리를 두고 한 문화에 접근했다. 그래서 원이라든지 건한족 같은 경우에는 좀 나름대로 거리를 두면서 이제 접근했고 원제국 같은 게 특히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서양 문화를 좀 맛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안목이 있어. 그래서 자신의 어떤 뜻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반해서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나 됐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아예 낮은 단계 문화 단계에서 중국의 공격해서 중국의 반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급격하게 하나 됐다. 그 내용도 있는데 요 내용들이 그 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거 보면 어 그에 반해서 금제국은 중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금의 건국에서 요의 병합과 북송의 정복까지 불과 10년 동안 남짓한 기간을 소요했다. 자,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중국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이로 이는 금제국의 정치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적 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중국 본토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여진족은 전국 국가이면서도 도리어 고도로 발달된 중국 문화 앞에 여진족의 문화 풍습을 지키지 못하고 여진족이 거의 대부분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비참한 운명을 파지게 되었다. 자, 이는 중국 문화의 수용에 대해서 사전에 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의 태조와 태종 때는 여진 지상주의 중심주의를 채택했으나 정복지가 확대되고 제국 내 한족을 지배하게 되면서 중국적 황제 체제를 강력하게 황제권 구축을 위한 태종 후방에 입던 여진 중심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국 영토에 깊숙이 진출하여 한일 통치하게 되자 한문화의 수용에 있어 문화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한문화의
함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 청대 고중학자 이제 조익은 금대의 문물이 요와 원에 비하면 빈빈 가간, 참으로 우수하다고 칭찬하여 여진 상류의 시문과 경학이 타고나다 칭찬했다. 한족의 학자인 조익이 그렇게 평가한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여진 쪽이 하나 됐다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는 중국적 유교주의적인 어떤 문화관에 의한 중국 문화의 우방성의 우수함을 칭찬한 것이지 요금원 삼국의 독자의 문화를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북방민족의 민족 문화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근대 중국 문화의 이제 뭐냐면 유행을 볼게요. 자, 금은 건국 후 100년 가까이 북중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으면서 여진 고유한 풍습을 변화했다. 자, 이러한 경우는 문화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면 여진 문자가 없기 때문에 여진 문학도 번번치 못했다. 그러나 태조 때 와인 시우에 명하여 여진 대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시종 때 여진 소자를 만들죠. 소자는 건한 문자와 한자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은과 뜻을 함께 포 문자다. 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진 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만주 문자와 달라요. 예전에 좀 만주 문자는 위구르와 그 돌골, 몽골, 만주 이렇게 거쳐서 만들어진 문자는 만주 문자고 요 여진 대자, 여진 소자는 좀 약간 그 이전에 만든 문자예요. 그래서 이 만주 문자하고 여진 문자는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금이 자기 나라 문자를 제작한 것은 독립국가의 체면을 지키고 여진 문화를 보존하는 국수 정책에서 나온 거지만 높은 문화, 중국 문화에 접촉하면서 압도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보통 정보관계의 특징 중에 고유한 문자 창제가 있잖아요. 이런 측면을 볼 때 나름대로 자주적인 어떤 측면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런 문자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중국 문화에 뭐냐 동화되고 말았죠. 예. 왜냐하면 중국 문화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중국 문화를 되게 좋아했던 왕들이 나와요. 시종 관련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 관련된 사례인데, 여기 보면 시종은 이제 정형적인 이제 뭐냐면, 그 중국화를 추구했던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 좀 의외로 세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종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 여진주의를 추구했던, 한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화에 상당히 능통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들 왕들이 포면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뭐 하나 정책이든 여진주의 상관없이 상당히 이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중국 문화에 상당히 능통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그 당시 중국 상류층들이 상당히 중국적 문화를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종이나 세종, 장종 등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표면적인 정책을 제하고라도 그 자체에서 제하고라도 그들 스스로 상당히 한중 문화 상당히 뭐냐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사례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장종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여기 이 장종도 이 여진주의자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문화에 상당히 능통했던 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장종 때는 중국 문학이 가장 유행했던 시대도 당과 시문과 함께 당송 팔대가에 문집이 궁중내에 예독되었다. 또 학교에서는 오경 박사를 두고 유교 경전과 문학을 교수했다. 자, 여진인들 위한 진사 시험에도 중국 문학 시험을 봤다. 자, 그래서 이제야 이제 중국 문화에 뛰어난 여진들이 다수 배출되기도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의 민족문화 보존책인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세종의 이제 정책이 쭉 나와요. 세종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적으로는 중국 문화에 뛰어났지만 포만적으로는 정책에서는 앞에서 집권하는 과정에서 하나주의자였던 이제 뭐냐면 그 해동왕을 이제 그 뒤엎고 이제 집권했기 때문에 쿠데타를 집권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그 여진주의를 내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세종의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온다는 거 좀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근대 여진사회 내부의 중국 문화 유행으로 여진족 고유의 문화는 변화하면서 하나 되었다. 더욱이 정보광주의 원동력이 군사력이 점차 쇠퇴하면서 여진사회는 문약한 선비형으로 기울게 되었다. 자, 이러한 여진사회 하나에 대해 금의 세종은 적극적으로 여진문자 문화를 보존하는 보존책을 취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그 있는데 세종은 여진이
중국식 성명을 갖는 걸 금하고 여진인의 법률 소송에서 여진어를 사용할 것을 명했다. 예. 이와 함께 여진 문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유교 경전가 정관전효, 사기, 한서, 당사들 등을 번역을 출판했다. 또 여진 문자를 알지 못하는 자는 맹언과 모국을 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여진족과 여진 문자를 주로 교육하는 여진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자, 이러한 세종의 정책은 하나 되어가는 근대 여진사의 여진 문화 보존책을 또 중국 문화의 영향을 축소시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자, 이와 같이 여진 풍속 보존책은 다음 장종 시대 때 계속되어 사치를 금하고 여진의 한성을 취하거나 중국 풍속을 따르지 못하도록 다시 번영을 내었다 했겠죠. 그래서 장종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종처럼 뭐냐면 아니 세종처럼 뛰어난 이제 그 한문학의 소유자였지만 서면적으로는 여진주의를 내세웠다는 거. 이 사람도 이제 뛰어난 한문학의 소유자죠. 한족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진주의를 내세웠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도도히 흐르는 하나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여진인들의 강인한 정신은 사라지고 여진사회에 번질되어 마침내 금제국의 멸망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여진족들이 이제 대부분 하나 됐다. 그러면 뒤에 등장하는 그 만주족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만주족들은 뭐냐면 여진족들 중에 그 이제 금나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 된 그 여진족도 있는데 아직까지 만주에서는 또 하나 되지 않은 여진족도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살아남아서 후금이 된 거야. 후금이.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금나라 이제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그 몽골 제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